자, 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어, 장명 정권, 그러니까 제2공화국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저번에 이제 4.19 혁명으로 해서 이승만이 물러났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비상시국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비상시국 대책위원회에서 이제 그 3.15 부정선거를 무효화시키고 다시 재선거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미니언 총선거 실시 등 개헌안을 통과를 시키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새로운 정권이 이제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권이 등장할 때까지 무슨 정권이 등장했냐면 허, 허정 가도 정부가 이제 등장해요. 이 가도 정부는 어떤 하나의 정부 체제에서 다른 정부 체제로 넘어갈 때 임시로 조직된 정부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허정 가도 정부는 이승만 정권에서 장명 정권으로 넘어갈 때 중간에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정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이승만 정부가 몰락하자 외무부 장관이었던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가도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됐고요. 이 가도 정부는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1960년 7월 29일 7.29 선거죠. 이때 이제 새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를 실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일단은 이제 요 개헌에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개헌인데 이때 개헌은 3차 개헌이에요. 3차 개헌이고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내각 책임제를 바탕으로 했던 거고요. 국회 양원제를 이제 바탕으로 했죠. 자, 양원제는 참의원, 그다음 민의원 이렇게 있는데 참의원은 상원에 속하고 민의원은 하원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제 이런 것을 골격으로 해서 한 개혁이었다. 여기 좀 눈여볼 게 이제 양원제라고 하는데, 자, 양원제는 2차 개헌 때나 1차 개헌 때 이미 나왔던 거야. 이건요, 양원제는. 예. 근데 이제 그 이승만 정부 때는 헌법상 양원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원을 두지 않고 민의원, 하원만 줘가지고 단원제 형태로 이렇게 했다고 했죠. 그다음에 지방자치제도 원래는 이제 선거제였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정시간 얘기한 것처럼 어 그 임명제가 바뀌게 돼요. 근데 다시 이제 선거제로 바뀌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개헌안을 마련했고요. 자, 이 개헌안은 이제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죠. 예.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 당연히 이제 예상대로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이제 거두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5대 총선에서 그 대한민국은 최초로 참의원, 민의원을 이은 양원제 국회가 수립되었다. 음. 그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존재를 했는데 지금은 명실상부하게 이제 두 개의 국회를 이제 구성한 그 양원제 국회였고 우리나라 역사상 양원제 국회가 성립된 거는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실질적으로. 자, 총선에는 압도적으로 이제 승리한 민주당은 내각을 구성했는데, 자, 이때 이제 특징은 뭐냐면 내각 책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있어도 대통령은 그냥 외교적인 어떤 상징적인 존재였어요. 실제 이제 실권자는 국무총리가 이제 실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대통령은 윤보선이고요. 그 다음에 장면에 이제 실권자는 실권자의 국무총리의 장면이 이제 선출되었다. 그래서 윤보선은 이제 민주당의 구파 세력이고 그 장면은 신파 세력들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처음으로 또 내각 책임제가 실시된 것이다. 이 내각 책임제도 뭐냐 이공화국 때 처음 실시하고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았죠. 그래서 양원제 국회라든지 내각 책임제라든지 이거는 이공화국 때 뭐냐면 처음 실시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민주당 정권 하면 이제 이공화국 하면 막 정치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 민주당에서 제일 먼저 내걸었던 건 뭐냐면 경제야. 예. 그래서 이제 박정희 그 정권처럼 경제 제일주의를 내걸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제 잘 사는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못 먹고 못 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경제 개발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부흥부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제1차 개발위원회를 입안을 했고요. 자, 이 경제개발 관련된 내용은 뒤에도 좀 언급돼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만 실시됐던 게 아니에요. 2차 대전 이후에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신생 국가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니까 이런 신생 국가들 경제 개발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미국에서. 왜냐면 이게 너무 그 못 사는 국가들 보니까 사회주의가 확산됐다는 거야. 못 사면 사회주의가 확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연구소에서 이제 경제 개발 을 정부 차원에서 경제 개발을 한 다음에 급속도로 이제 뭐냐면 빠른 시일 내에 압축적으로 이제 뭐냐면 산업화를 하려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미국에 가서 그런 계획들을 배워왔죠. 근데 실제로 이 경제 개발 계획을 성공했던 나라들은 손에 꼽힐까 봐요. 꼽을 정도예요. 그래서 뭐 한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밖에 없어요. 예.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이 경제 개발 계획을 이제 세웠죠. 그래서 이제 뭐 5차 경제 개발, 그다음에 이승만 때 3차 경제 개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장면 정권 때 들어와서 또 경제 개발해요. 그러니까 이승만 때 이제 경제 개발은 이제 뭐 그냥 계획만 세우고 실제 이제 집행은 안 됐지만 요때도 한번 해보겠다고 좀 했어. 그래서 5차 경제 개발 해갖고 이제 뭐냐면 5년 경제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1차 경제 개발 계획을 이제 입안을 했는데 요걸 이제 시행하기 전에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래서 5개년 경제 개발 있죠. 1차 5개년 경제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요때 이제 이걸 이제 실제로 이제 시행한 것은 박정희 때요. 박정희 때. 그러니까 박정희 때 경제 개발을 처음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이승만이나 장명 정권 때부터 있었다. 여기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관련된 그러니까 박정희 전에 이런 경제개발 계획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의 예문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 기억을 해두세요. 그다음에 장명 정권 때 이제 경제 정책 중에 하나가 국토개발단 건설이죠. 국토건설단 운동. 자, 이거는 이제 전국적인 국토개발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건데, 전국 각지에 이제 뭐냐면 좀 약간 참신한 사람들 있죠. 그다음에 좀 스마트한 사람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 이제 뭐냐 중앙에서 모여서 공부를 시키고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국토 건설단 운동인데,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국토 건설 사업을 통해서 그 당시 실업자 구제라든지 농가 이런 것들, 지능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민주당 정권은 많은 한계점이 있었어. 네. 어떤 한계점이 있냐? 일단 그 보수적인 성격이 보수적이야. 보수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자유당이 보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민주당도 보수예요. 예. 그 뭐냐면 되게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자기 자체의 역량보다는 자유당이 뭐냐면 정치를 못하기 때문에 어부지도 이렇게 얻는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민주당 안에서 이제 민주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집단들이 이합 집산해서 만들어진 집단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신파나 뭐 구파 같이 계파 갈등이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구파가 나중에 이제 분당해서 신민당까지 이제 뭐냐면 창당을 하게 돼요. 예. 구파가.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 장면 정권의 어떤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었다. 그 다음에 개혁 의지가 되게 약했어. 그래서 이제 이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부정선거자 있죠. 3.15 부정선거자. 이 부정선거자를 이제 뭐냐 선거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걸 이제 소급 입법까지 만들어 놓고도 처벌을 해야 되는데 되게 처벌하는데 소극적이었고 그다음에 민주화 요구에 억압을 했던 민주화 요구를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표출됐던 민주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억압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 협상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막 혁신계라든지 학생들이 이제 남북 협상하자고 막 주장했잖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으로 이제 대처했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그 이승만 정부 때부터 내걸었던,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이 이제 내부적으로 북진 통일을 내걸었지만 외부적으로는 유엔 감시해야 되는 남북한 총선거 실시한 통일 이제 통일 정책 내거는데 그냥 그걸 그대로 이제 막 답습을 냈다는 거죠.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혁신세력과 학생들의 통일 논의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5.16 군사정변, 5.16 쿠데타에 대한 명분으로 이제 작용이 되는 거죠. 자, 하여튼 내용을 이제 좀 읽어볼게요. 자, 민주당 정권은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국민의 반발에 부닥쳤다. 민주당은 내부 간의 갈등으로 민주당과 신민당이 분당되었죠. 그 민주당은 이제 구파, 신민당은 아니 민주당은 신파로, 그다음에 국민당은 구파는 신미당으로 이렇게 분열되죠. 그래서 신파와 그다음 구파가 이렇게 분열됐고 이거는 이제 장면 정권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켰다. 그리고 이제 정책 기반과 실행에서 파벌 사이의 불화음이 자주 노출됐고 그다음에 서로 다른 파벌 출신 대통령은 구파인데 국무총리 장면은 신파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대립을 하게 되었죠. 자, 거기 이제 다음에 국토개발단 운동이 있어요. 국토건설단 운동. 그래서 이 국토건설단 운동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사료 중에 어, 경제제일주의가 있어요. 예, 그 경제제일주의를 포방한 현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건설 및 고객이라 할 수 있는 국토건설 사업은 추가 경정 예산의 정가, 미국의 인형 농산물 도입 등 난제 봉착한 걸로 알려졌다.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제일 핵심적인 것은 경제제일주의죠. 그리고 이거에 입각해서 국토건설 사업, 국토건설단을 파견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제일주의 이렇게 나오면 이거 박정희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박정희 때도 그렇게 내었지만 제일 먼저 내었던 것은 장면 내었대요. 그러니까 요것만 딱 보고 이거 박정희 때 사료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장면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국토개발사업을 나와 있으니까 요거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4.19 혁명 직후와 사회운동과 통일운동을 이제 보죠. 자, 이승만 정권 때 이제 오랫동안 억눌려 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승만 정권이 이제 끝난 다음에 각계각층에서 이제 뭐냐면 분출돼 나왔죠. 여러 가지 요구들이. 그래서 뭐 청년 학생들의 요구도 있고 노동자들의 요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정교조라고 비슷한 교원노조도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다음에 농민들도 뭐 농지개혁법에 대한 불만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피학살자 유족들 요구 있죠. 6.25 전쟁 때 그때 뭐 거창 주민들도 많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족회가 먼저 만들어져가지고 그 당시에 뭐 피해 보상이라든지 사과 문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또 있었어.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다양한 요구들을 이제 장면 정권에서 수용하지 못했죠. 거기에 또 하나의 움직임이 뭐냐면 통일운동이야.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그래서 이제 혁신계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운동이 일어났다. 네,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혁신계통은 이승만 때 진보당이 있었잖아요. 진보당. 근데 이 진보당이 많이 해체됐죠. 탄압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이어받아서 여러 이제 혁신 단체들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각 혁신 단체 뭐 특징들은 여기까지 뭐 너무 깊게 나가니까 이제 요 정도 좀 약간 간단히 설명하면 그 이때 이제 혁신 단체에서 혁신계에서 우리도 이제 뭐냐면 정치 활동을 한번 재개를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사회대중당은 이제 뭐냐면 만들어지거든요. 사회대중당. 자, 그렇지만 이제 앞에서 이제 총선에서 7.29 총선에서 실제로 사회대중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요. 예,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정치권에 진입하는 데는 실패하죠. 자, 그러다가 이제 또 뭐냐면 이 사람들이 또 뭐냐면 학생들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통일운동을 하니까 학생들과 한번 연합을 해보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학생들 민족 그 통일단체가 민통력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민통령은 민족통일연맹을 의미하죠. 주진 약자인데.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이제 혁신계 정치인들이 인사들이 조직한 민자통이 있었어요. 민자통. 그래서 민주통은 이제 민주 자주 통일 협의회 단체야. 자, 이 민통령과 민자통이 이제 뭐냐면 어 이게 잘못 썼네. 예. 민통령과 민자통이 서로 뭐냐면 연계해서 통일 운동을 이제 뭐냐면 추진을 했다는 거. 여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때 이제 그 다양한 통일론이 이제 형성이 됐죠. 음,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통일론을 이제 소개하면 중립화 통일론이 있어요. 그리고 남북 협상론, 그다음 남북 통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그래서 이제 중립화 통일론은 그 당시 이제 한반도를 중립화를 통해서 통일을 이루는 방향이야. 평화 통일이죠, 당연히. 그다음 남북 협상론에서 내걸었던 이 모토가 뭐냐? 자주 민주 평화였어요. 음. 이런 것들을 내걸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4.19 혁명 직후에 이제 혁신계통에 내걸었던 통일 방안, 이런 것들을 그 쓰라고 할 때 이걸 쓰시면 돼요. 중립화 통일론, 남북협상론, 남북통일론 같은 것들을 쓰셔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제 평화통일론 아니냐, 진보당에서 평화통일을 내걸었으니까 하느냐. 물론 이제 그 혁신계통에서 일단 이런 논의들, 중립화 통일론이나 남북협상론, 남북통일론 자체가 그 앞에 이제 50년대 혁신계들이 주장했던 평화통일론을 바탕으로 하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4.19 혁명 직후기 때문에 이 남북협상 그 평화통일론은 답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예전부터 이거는 그냥 혁신계통에서 주장했던 거기 때문에 4.19 직후에 등장한 것은 이런 그 통일론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그 학생회담을 이제 추진해죠. 그래서 남북 학생회담을 이제 뭐냐면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통일 촉진 걸기 대회를 열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판문점에서 그걸 이제 추진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게 돼요. 그 민자통이나 그런 데서. 그런데 이제 실패하죠. 그 정부가 막으니까. 자, 그때 내걸었던 구호가 이제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한국 문제는 한국인의 손으로.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자. 뭐 이런 식의 이제 구호를 내걸었으면서 이제 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4.19 혁명 이후에 이제 자유로운 공간이 보장되면서 이승만 정부에서 활동하지 못한 다양한 사회계층들이 문지름이 활발해졌고, 이 중에 이제 가장 먼저 활동을 시작한 건 혁신 세력들이죠. 이들은 이제 정치권에 이제 진출하려고 사회대중당을 조직하고 7.29에 참여했지만 이게 실제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그 다음에 교사들은 교원 노조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그 다음에 6.25 전쟁 때 피해를 입었던 가족들은 피학살자 유족회 같은 걸 만들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이르면서 다 이제 뭐냐 중단이 돼요. 탄압받고 되죠. 자, 그 다음에 4.19 혁명에 주도했던 학생들은 신생활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신생활 운동하다가 1960년 11월 때 이제 통일운동으로 방향을 돌리게 되는데, 자, 이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어떤 운동을 했냐, 신생활 운동에서 도시와 농촌에서 계몽운동을 전개했으며 새로운 시대 정신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서울에 진행된 이제 되었던 외제품 사용 반대 운동은 사회에 커다란 이제 뭐냐면 그 방향을 불러일으켰으며 학교 내 어려운 교수의 퇴진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외제품 이제 뭐냐면 사용 반대 운동은 뭐 오늘날만 하면 이제 반일 그 일본 제품 이제 불매 운동 이런 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학생들이 1960년 11월 달에 그 당시 통일운동을 이제 시선을 돌렸는데 이때 이제 혁신세력들과 이제 통일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학생 조직이었던 이 민통연과 그다음에 그 혁신계 세력이었던 민자통이 여기 연합을 해갖고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운동들은 학생, 지식인, 혁신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사회운동과 통일운동이 발전되면서 점차 민주당 정부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강범위하게 전개되었다. 왜냐하면 민주당 정부가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제 뭐냐면 태도를 취하죠. 왜냐하면 민주당 자체가 이제 보수적인 성격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별다른 통일 정책을 내걸지 못하고 주로 그 이승만 정권 때 대의적으로 포용됐던 남북한 그 유엔 감시 아래 남북한 통일 뭐 이런 것들만 내세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계 부닥치게 되는데 자 그러나 이제 이들의 활발 활동은 이들의 이제 사회 운동과 통일 운동은 전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이념을 확산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들의 활발한 활동은 일반 국민들에게 사회적 혼란을 인식되었고 결국 5.16 군사정변의 명분을 제공했다. 아, 그래서 나중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니까 이거 뭐야? 이런 혁신계 세력들이 이제 탄압을 받게 돼. 그래서 이후부터 이제 혁신계 세력들은 정치적 지출을 잘 못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뭐 박정희 정권 때나 뭐 전두환 정권 때나 이 혁신계 세력들이 어, 정당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려면 계속 탄압을 받으니까 이게 뭐냐면 진출을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문민정부 들어와서 만들었죠. 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진보당 그 노동당 노동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자 근데 그런 단체들도 정당들도 그렇게 이제 뭐 활발하게 그 정치권에 주류 정치권에 편입 못하죠.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주장했던 뭐 평화통일론이 그다음에 중립화통일론이 남북협상론이 이런 것들은 지금은 뭐 당연한 소리도 들겠지만 상식적인 소리 들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6.25 직전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제 국민들은 이제 6.25 전쟁을 이제 겪으면서 공산당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그 당시에는 이승만의 북침통일론 이게 먹혀들었는데 이 당시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뭔가 공산당과 이제 북한 정권과 친하고 협상을 하고 평화통일을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얘네들은 이제 자빠지구나 이런 식의 인식을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혼란으로 인식되었다는 거 이런 것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 민주당 정권에서 약간 이제 뭐냐면 더 추가하면 그 민주당 정권은 뭐 완전 무능하고 뭐 아무 정책도 못하고 못했냐 그래서 뭐 경제 건설만 좀 했냐 국토개발 사업만 창수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주요 정책도 있어요. 일단 뭐 경찰 중립화 정책도 있고 그다음에 사법제도 중립화 정책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 정부 때 이제 신문 발행 허가제를 또 폐지하고 그다음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운노조 운동 같은 거, 교원 노동조합 이런 것도 인정을 해주죠. 그러니까 기자 노동조합도 이제 결성도 허용해주고 그 나름대로 이제 뭐 자율적인 분위기를 또 형성해 주는데 이바지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제 5.16 군사 쿠데타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한번 미래나 해남에서 이제 좀 볼게요. 자, 미래인에서 256페이지 펴보세요. 자, 256페이지가 아니라 잠깐 다음 장 넘어가겠네요. 예. 258페이지 펴보세요. 258페이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4.19혁명을 계기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그 앞에서 이제 얘기한 이제, 어용 조직이었던 그 학도 호국단 있죠. 이 학도 호국단은 이제 폐지와 그리고 학원 민주화를 주장했고 교사는 교원 노조를 결성했다. 그 다음에 이제 농민은 농산물 가격 유지를 노동자들은 임금 이상과 처우 개선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되죠. 자 이승만은 반공 정책을 억누르고 있던 평화통일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됐고 이승만의 반공 정책 억누르려 있던 평화통일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고
학생들은 남북 협상을 요구하죠.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어디에서 개최를 요구하죠? 판문점에서. 민간에서도 중립과 통일론을 내세우면서 그 당시 그 남북 정당과 사회단체 정치 협상을 주장했다. 6.25 전쟁 때 이제 그 양민학살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유족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요. 자, 그다음 장명 내각이 출범하다 이렇게 좀 볼게요. 자, 장명 내각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4.19 혁명 이후에 어, 그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 실시한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고 그 결과 장명 내각이 출범을 했다. 이때 이제 내각제이기 때문에 위에 다수 정당인 민주당이죠. 그 당시 내각을 구성하고 정부 내각을 구성한 정부 형태로서 수상이자 정치적 실권을 행사하고 왕이나 대통령, 이때 대통령이었죠. 그 상징적 국가 원수였다. 자, 장명내각은 이제 지방자치제와 공무원 공개채용 제도를 이제 실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공무원 공개채용도 이제 실시한 내용이 있네요. 그다음 경제개발을 수입했는데 이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했으나 5.16 군사 정전으로 실시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각계각층의 다양하게 분출된 민주화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였고, 부정선거 책임자와 부정축제자 처벌에도 소극적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부정선거 책임자는 3.15 부정선거 때 이제 얘기한 거요. 부정축제 처벌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부정축제자 처벌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당시 이제 그 이승만 정권 때 정경유착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정경유착. 그래서 이승만의 어떤 독재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 경제계에서 경제 그 재벌들이 이승만에게 이제 뭐냐면 정권에게 돈을 주고 정치연금을 바치고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았거든요. 요 관련된 내용은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정권 독재 정치의 어떤 재정적 기반이 형성이 됐는데 자, 이런 정경유착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3.15 부정선거 책임자보다는 이런 부정축제자 이승만 정권 때 정경유착을 통해 부정축제하는 기업인들을 처벌하자 이런 그 뭐냐 목소리가 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부정축제자 처벌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시행을 하려고 했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부정축제자 처벌법의 주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인원 이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50만 원 이상 자발적으로 뭐냐면 헌금을 바치는 사람, 자발적으로 정치 자금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받는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웃긴 거죠.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자발적이 아니라 이제 어쩔 수 없이 정치 탄압을 받아갖고 이제 갖다 바쳤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처벌받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문제가 있다 해갖고 나중에 이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5.16 그 군사정부에서는 이 법을 개정했죠. 부정축제자 처벌법을. 그래서 자발적인 말은 이제 빼고 일정한 액수만 받으면 무조건 자발성의 의도, 그 자발적인 것들은 이제 너나 뭐 그 정치 압력 이렇게 떠나서 무조건 이제 막대한 벌금을 무는 방식으로 이제 법을 개정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막상 이제 5.16 군사정부에서 또 내걸었던 게 경제제일주의거든요. 경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금을 구할 수밖에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자금을 못 구하는 거야. 이거 좀 뒤에 얘기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재벌들이 이제 그걸 구해오겠다 국제시장 가서 그래갖고 재벌들에게 또 이제 뭐냐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개정을 또 했는데 자 하여튼 이 부정축제 처벌법은 처음 만든 건 장명 정권이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뭐냐면 처벌하지 못했다.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한계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정축제 처벌법 요거 예전에 나왔으니까 시험 문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하여튼 장명 정권은 출범한 지 1년도 안 돼요. 5.16 군사청구로 붕괴됐다. 자, 이로 인해서 이제 혁명정시 계승한 민주주의 정책은 지속되지 못하고 4.19 혁명으로 분출된 국민적 요구도 가로막히게 되었다. 이렇게 있죠. 거기 이제 장명 내각의 시정 방치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및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자유선거. 그래서 장면 정권 때도 이제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자유선거다.
이거는 이승만 때하고 비슷해요. 이승만은 안으로는 북진 정책, 대외적으로는 유행 감시하에 남북한 자유선거를 내걸거든요. 장명 정권 때는 북진 정책을 폐기했지만 별다른 이제 통일 정책은 이제 계승하지 내걸진 않았죠. 그다음에 관료제도 합리화와 공무원 재산 등록 및 경찰 중립화 이런 것들이죠. 경찰이 정권에 왔다 갔다 해갖고 이제 시들리고 이승만 때 이제 경찰들이 이승만 정권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잖아요. 자, 이걸 염두에 둔 것 같아. 여기 좀 눈여겨볼 게 공무원 재산 등록도 있네요. 네, 지금 계속 하자는. 자, 그 다음에 부정선거 원흉과 발표 책임자, 부정북법 축제자 처벌, 그다음 외자 도입과 경제 원조를 통해 경제개발 추진. 예, 그래서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다. 근데 이제 이건 또 이제 이승만 때 추진했는데 장면 정권 때 또 이어받았는데 이승만의 장면은 이제 계획만 세웠지 추진을 못했다는 건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19 혁명 이후에 이제 평화통일운동 그 내용이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땅은 네 땅이냐 오도 가도 못하는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 남은 정기 이북은 쌀 그래서 정기를 북에서 받고 이북은 남을 받자 쌀을 받자 이북은 뭐냐면 부족한 부분을 메꾸자 이런 내용인데 참고로 이 당시에는 그 우리나라가 전기 생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이 당시. 왜냐면 발전소는 다 이북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뭐냐 50 단독 선거이다니까 북에서 그 보복 차원에서 단전을 내버린 거야. 예, 단전. 그래서 한동안 되게 고생을 했어. 이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자, 그래서 내용을 볼게요. 4.19 혁명 이후에 전개된 통일운동에서 등장한 구호다. 남북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 경제교류를 촉구하고 있고 그리고 4.19 혁명 이후에 이처럼 통일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까닭은 무엇인가? 이승만 정부는 독재체제를 이끌어가면서 반공을 앞세워 평화통일론을 탄압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죠. 대표적인 게 진보당 같은 걸 탄압을 했잖아요. 자, 4.19 혁명 후 반공의 족쇄가 풀리자 평화통일운동이 크게 분출되었다. 하지만 평화통일운동은 5.16 군사정변으로 반공을 앞세운 체제가 다시 등장하면서 한 번 시련을 맞았다. 뭐 이렇게 그래서 혁신계통이 이제 뭐냐 탄압을 받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남 교과서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262페이지 펴보세요. 262페이지가 아니라 이것도 좀 제가 잘못 적었네요. 네, 좀 넘어가서 264페이지. 자, 작년 정권은 어떤 이제 정책을 펼쳤을까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뭐 중요한 내용들만 읽어볼게요. 대통령 중심제가 폐지되고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이제 하는 헌법 개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국무총리가 새 정부를 주도하는 새 정부가 출범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작년 정부는 경제 불안과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제일주의를 내걸었고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 건설 사업을 이제 추진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날 4.19 혁명 탄생 작년 정권은 여러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3.15 부정 선거 책임자나 반민주 활동자, 그다음 부정 축제자들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는 거,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는 거 처벌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약간 보면 이때 이제 그 헌법에 원래 소급 입법을 하지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소급 입법한 것은 그 신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예전에 그러니까 신법에 어긋난 사람들, 과거에 이제 신법에 어긋난 사람들 처벌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 만들면 그 신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처벌하게 됐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3.15 부정선거 같은 경우에는 뭐죠? 3.15 부정선거는 이제 그 신법이 만들기 이전에 그 부정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만들었다도 그전 법을 소급 적용을 못하게 됐으니까 그걸 처벌 못하게 되는데 장명 정권은 이제 헌법을 개정해서 이 3.15 부정선거만 소급적 입법을 통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 그 관련된 법을.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법들을 만들어 놓고는 실질적으로는 처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뭐 정치 깡패도 그래 두고. 그래서 이제 미니언에서 이제 3.15 부정선거 기획 진행한 사람들을 반민주주의 행위자로 규정하고 공민권, 시민권을 제한한 법도 제정하는 등 했지만 제대로 뭐냐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시민들의 언론과 위에서 압력 때문에 이제 처벌받게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그때 그 처벌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이게 한계로 남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은 기본적인 권리가 확대되지 않아 이제 각계각층의 민주화 요구도 이제 어, 들게 되고 목소리가 이제 쏟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폐지하자고 요구했던 것이 이제 호국당이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그래서 해체하고 민주적인 어떤 학생회를 세워서 학원 자유를 실행을 했고 자 교사들도 교원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민주주의 실현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6.25 전쟁 때 이제 학살당 민간 유족들도 진상조사와 관계돼서 처벌을 요구했다. 자 그 옆에 이제 교원 노동조합인데 교총 같은 것은 노동조합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여기는 이제 그 친목단체 뭐 이런 것들인데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공무원했던 교원이 이제 뭐냐면 노동자의 노동조합처럼 이렇게 만들자 해갖고 만든 거야. 정교조합 같은 비슷한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왜 만들어졌냐? 이 사회구혁명 과정에서 이 어린 그 제자들의 희생에 자극받은 교사들이 그때 이제 사회구혁명 과정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제 참여했고 또 많이 죽었잖아요. 자, 이에 이제 또 일부 교사들은 또 독재 정권에 협조했죠. 이런 거를 반성하고 위해서 하고자 민주주의의 어떤 실현을 위해 교원 노동조합, 오늘날은 정교조와 비슷한 그런 조합들이 결성이 됐어요. 자, 근데 이제 결성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뭐냐면 박정희 정권이 등장하면서 해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구혁명 에 도달 이제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분위기 통일운동이 전개됐다는 거. 그래서 남북학생 그 학생회담 같은 것도 이제 전개됐고, 그 다음에 이제 혁신계 정당과 사회단체들도 남북 학생회담을 개최를 지지했다는 거. 그렇지만 장면 정권은 민간 주도의 통일운동에 반대를 했다. 그렇다고 뭐 장면 정권이 특별하게 대책을 낸 건 아니에요. 통일운동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각계 민주화 운동해서 학생들, 교사들, 노동자, 그다음에 유족회들, 혁신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되는데 이거 정리 좀 잘 돼. 네, 한번 읽어볼게요. 학생들의 학교 민주화 운동과 동시에 경제적 자립을 내걸고 신생활 운동이 전개됐다는 거. 자, 교사는 장면 정권과 교사 노동조합 설립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노동 합법화 투쟁을 이제 전개를 했고, 자, 노동자들은 이제 이승만 장기 집권을 돕는데 앞장선 노총 간부의 사태와 어용노조 대신에 민주노총 건설을 운동을 전개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희생당한 민간 유족들은 유족회를 만들어서 그 당시 이제 국회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체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를 했고요. 혁신기 같은 경우에는 민주사회를 지향하면서 통일 문제 외에도 미국과의 불평등한 경제관계를 이제 재조정하자 이런 목소리를 냈고요. 자, 거기 이제 그 각계각층의 통일운동가에서 학생들은 이제 그 당시 남북 학생회담을 추진했고, 그 다음에 혁신계 등 민족 자주 원칙 아래 뭐 남북 협상과 국제 협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볼게요. 자, 가자 북으로 오자 남으로 이렇게 통일운동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4.19 혁명 이후에 그 당시 분당 체제와 이제 반공주의 이용해 독재 체제 극복한 통일 운동이 활발해졌는데 이남은 전기 이북은쌀 밀가루 주지 말고 기계 달라는 구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 그 논의는 민중의 생존권과 경제 발전과 연결돼 진행됐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뭐냐면 어, 교환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 밀가루 주지 말고 기계 달라라는 거는 이제 아마 미국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기 혁신계통에서 이제 그 내용 중에 미국과의 불평등 관계, 경제 관계 재조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제 그 당시 이제 정부에서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밀가루나 이제 이런 것들만 소비재만 주니까 이걸 생산재를 달라 뭐 이런 요구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일 방안으로 이제 오스트리아처럼 국제사회 보장을 받는 영세 중립화 방안과 남북 협상을 통한 자주 통일 방안이 제안됐다. 자, 그래서 대학생들은 남북 협상 학생 회담을 제안하면서 자주적인 통일 운동을 전개했고요. 근데 이제 장면 정부는 아까처럼 말했지만 유엔 감시하에 자유총선거만 계속 유지했죠. 이거는 뭐 이승만 때부터 내었던 거고. 근데 이게 이 내용을 이제 좀 보면 장면 정권은 유엔 감시에 북한만의 선거를 주장했다. 그 이승만은 북진 무력 통일을 주장했다. 이렇게 있는데 요게 좀 약간 책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어,
어떤 책들은 이제 남북한 선거를 주장을 했고, 어떤 그 책들은 뭐 일부 공무원 책도 그렇지만 뭐 유엔 감시에 북한만의 선거를 주장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은 사료상을 볼 때는 남북한 그 선거가 맞는 것 같아. 저도 예전에 그 관련된 모의고사 냈다가 이거 답을 이렇게 달았다가 어떤 분이 지적을 하시더라고. 어, 책을 보니까 그 시정 방침을 보니까 남북한의 어떤 유엔 감시의 선거도 있는데 왜 남한 북한만의 선거를 이렇게 주장하냐. 그래서 답을 고친 적이 있어요. 그냥 아마 이건 뭔가 좀 다른 책에서 좀 잘못 적은 거를 갖다 이제 그대로 쓴 것 같은데, 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네바 국제회담에서는 유엔 감시에 북한만의 선거를 주장을 했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장면 정권 때 내걸었던 건 남북한 어떤 선거예요.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그 장면 정권이 이승만 정권하고 좀 다른 게 북진 무력 통일은 내부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야. 그 이승만 정권은 무역 그 북진 통일 정책을 내걸었죠. 근데 장면 정권은 평화 반공 통일 정책을 입장을 섰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지만 일단은 반공을 들어갔으니까 보수 의견을 할 수 있죠. 학생들과 혁신기가 주장하는 자주적인 통일 방안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방안이고 공산당이 이용될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남한이 주도로 해서 평화 반공통일 입장을 이제 고수를 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 방안 같은 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장면 정권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 여기 문제 풀어보죠. 자,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쓰자. 자, 뭐뭇은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일어난 민주주의 혁명이다. 4.19 혁명이죠. 그 다음에 대구의 이제 고등학생들은 부정선거 반대에 학원 자유 보장을 외치며 무슨 운동을 청했죠? 이게 4.19 민주화 운동을 하면 안 되죠. 4.19 민주화 운동 이전에 그 대구 시민들이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2.18 민주운동이 있어요. 예, 2.18. 아마 이등 문제 나오면 좀 틀린 분들도 되게 많이 계셨을 거야. 왜냐면 4.19 혁명 생각해갖고 4.19 쓰신 분들 많을 건데 대구 사신 분들은 다 2.18 민주화 운동을 쓰겠죠. 2.18 공원이 있어. 거기 가보시면. 자, 그 다음에 4.19 혁명 이후에 이제 대통령 제도가 폐지되고 야권제와 내각 책임제를 이제 내용이나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예. 뭐 이런 것들 이제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16 군사정변 관련된 내용 보죠. 자, 5.16 군사정변인데 여기 이제 용어상 이제 좀 약간 통일할 좀 용어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원래 이제 그 5.16을 어떻게 보였다서 이제 뭐냐 이걸 쿠데타하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이제 어, 군인들이 그 군대를 이끌고 총칼을 내세워갖고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시각이 있어요. 이건 5.16에서 부정적으로 시각을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혁명이다, 5.16 혁명이다, 예,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예, 이게 이제 되게 대입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제 중립적으로 5.16 군사 정변이라는 말을 썼어요. 정변, 중립적인 용어죠. 예, 그래서 우리가 4.3 할 때 항쟁이나 폭동이나 쓰지 않고 4.3 사건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이렇게 군사 정변이라는 말을 썼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쿠데타예요. 예, 쿠데타는 쿠데타라고 불려야죠. 예. 자, 하여튼 이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혁명 공약이 발표되고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군정, 예, 박정희 중심의 군정이 들어서죠. 그래서 이 군정과 관련돼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요거 두 번이 나왔어. 2년 동안의 군정 정치 관련돼서. 그래서 요거 이제 보기 전에 기본 강의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좀 정리하고 나서 한번 강독을 좀 할게요. 자, 5.16 군사정변 이제 배경을 이제 좀 보죠. 배경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일단 5.16 군사정변의 배경은 정치 사회적 혼란, 장면 내각이 4.19 혁명 이후에 사홀란 및 무질서의 수습을 제대로 못했고, 근데 이제 군대 내 위기의식, 뭐 정군 운동의 좌절, 통일운동 및 민주운동의 성장, 강군 정책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군대에서 이제 6.25 전쟁 때 전까지는 10만에 불과했잖아요, 군대가. 근데
6.25 전쟁이 이제 막 하면서 군대가 많이 필요하니까 막 징집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가 70만 정도 이렇게 불어났어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한 55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군대를 어, 우리나라 예산에서 이제 뭐 국방비가 진출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미국에서 이제 국방비 지급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못 먹고 못 사니까. 자, 근데 70만 병력을 이제 전시도 아닌 상황에서 유지하기가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걸 50만으로 줄여라. 우리 더 이상 돈 못 대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강고 정책을 이제 추진했거든요. 군대를 축소하는. 근데 이 군대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군대가 축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장교라든지 장성급들이 그 자릿수가 어떻게 줄어들게 되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게 돼요. 군인들이. 군인 직업 군인들이 거기다가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 당시 8기생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좀 불만이 터져 나왔는데 이 8기생들은 이제 육사 8기생들은 그 전에 이제 기수들은 이제 뭐냐면 승진이 되게 빨랐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8기생들이 장군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그 직전에 전쟁이 끝나버린 거야. 그 군대도 축소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이제 자기 이제 일자리도 이제 뭐냐면 없어지고 자기도 퇴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군대는 이제 승진이 몇 년 안 되면 퇴직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8기생 중심으로 좀 약간 자질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그 당시 위세에 있는 이제 선배들 좀 치자.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군 고위 장성 중에 부정부패에 빠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뭐냐면 쳐내고 좀 밑에 있는 이제 8기생 이하 그 육사들이 좀 더 이제 그 진급을 하도록 이 불합리한 진급제를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정군 운동이죠. 이런 것들이 실패가 됐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8기생 중심으로 해갖고 상당히 뭐냐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때 이제 그 육사 8기생을 중심으로 해서 익혔어요. 뭐 박정희는 이제 2기생이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추진 세력들 김종필 같은 사람들 육사 8기생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볼 때 이 한국에서 강력한 이제 뭐냐면 정부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장면 정권은 상당히 무능하다고 본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니까 물론 미국이 뭐 5.16 군사정변을 계획한 건 아니고 근데 일어나니까 이제 그 당시 미국은 처음에는 5.16 그 군사정변을 이끄는 박정희에 대해서 그렇게 약간 안 좋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박정희 이력을 조사해 보니까 예전에 남노당의 이제 조직책 역할도 했고 자기 형도 이제 남노당에서 활동을 했고 근데 박정희가 이제 군사 정변을 일으키고 나서 내걸었던 게 뭐예요? 반공이잖아. 예. 그리고 이제 강력한 카리스마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일 때는 장명보다는 그래도 박정희 낫다. 예. 그래서 그냥 쿠데타를 묵인해 줄 뿐인 거죠. 예. 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5.16 군사정변이 이렇게 됐어요. 자, 5.16 군사정변은 뭐 그렇다 해서 이제 많은 병력이 동원된 건 아니고 한 3천 명 정도 동원됐어.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군사정변 일어날 때 뭐 5.16 군사정변이나 그 당시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렇게 많은 병력을 동원되지 않았어요. 병력은 되게 많은데 실제 동원되는 건 그렇게 10,000명도 안 되는 병력 가지고 동원돼서 쿠데타가 성공되거든요. 그 이유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하고 대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방에 대부분 이제 군대가 이제 핵심 사단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사단들을 빼가지고 쿠데타를 진압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군대에 이동하려면 미국의 동의나 승인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그걸 이제 뭐 눈 감아 줘 버리면 뭐 그냥 정부 차원에서는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5.16 군사 정변은 이제 박정희와 그 당시 진급에 이제 누적이 불만이 있었던 육사 8기생을 중심으로 했죠. 그 당시 박정희는 좀 약간 이제 예전에 사회주의 어떤 병력 이격 때문에 한때 이제 뭐 군사재판 해부돼가지고 무기징역 받고 나중에 풀려나지만 이제 국무원을 활동하다가 6.25 전쟁 때 다시 복귀가 됐죠. 근데 하도 이제 이 사람이 예전에 좀 약간 그 사회주의 운동을 했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좀 아웃사이드였어요. 인싸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보직도 되게 한적한 보직들만 하다. 그래서 되게 보면 이제 예전에 이제 그 강원도 뭐 정방사령부 야전 사단장이나 아니면 저기 이제 그 당시 박정희가 이제 그 군사 쿠데타 당시에는 이군수 사령부였어요. 그러니까 군수사령부라고 해갖고 그 군수품 대주는 데 있죠. 실제 병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이제 지휘에 있었는데 하여튼 그 아웃사이더들이 모여가지고 뭐냐 쿠데타를 일으켰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하니까 이때 이제 군사혁명위원회가 설치되고요. 그리고 이 군사혁명위원회가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이제 이름을 바뀌어요. 요거 명칭 기억을 해주세요. 국가재건 최고회의. 자,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그 초헌법적인 최고 그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 다 갖고 있었죠. 예, 그다음 군정 정치니까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그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정치적인 정책들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뭐 민생을 안정하고 그리고 이제 반공을 국시도 했죠. 예, 민족 정계의 명분으로 강권 정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국가재건 비상초치법, 반공법, 뭐 집회에 관한 인식조치법, 임시조치법이나 정치활동 정화법, 기존의 이제 정치인들을 처벌하기 위한 그죠? 특수범죄 처벌 특별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폭력배들, 뭐 시라소니 뭐 이런 사람들 다, 뭐 이정재 이런 사람들 다 검거를 해버리고, 자, 그렇게 이제 했다. 자, 그다음에 구정치인들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고 혁신 세력들을 탄압하고 폭력배를 검거하고, 그다음 3.15 부정선거 관련자 위법 조치를 하고 용공 분자들을 이제 색출하는데, 대개 보니 그 용공 분자들은 이제 실제로 공산당이라기보다는 진보적 정치인이라든지 학생가 모두 이제 용공 분자도 몰아서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중앙정보부를 이제 창설했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원래 국정원의 전신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면서 개인적인 정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던 것이 그 한국중앙정보부 창설이야. 예, 이런 것들. 그다음 경제사회정책. 요거 예전에 두 번의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요거. 일단은 그 당시에 농어촌에 그 고리대에 입각한 고리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사체들이. 그걸 이제 정리를 단행하고 그다음에 농업협동종합법 있죠. 그래서 요때 이제 농업이 만들어졌어요. 예전에 이제 뭐 그 일제시대 때 기원을 해갖고 만든 단체를 바탕으로 해서 요때 농업협동종합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국민재건 국민운동 그다음에 뭐 경제 5개년 계획 추진 이거는 장면 정권이 그 뭐냐면 추진했던 걸 이어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화폐개혁하고 부정축제 처리법이에요. 그래서 화폐는 2차 통화개혁이라고 하는데 이승만 때 한 번 있었어요. 통화개혁. 그리고 부정축제 처리법.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러면 화폐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화폐개혁은 국내 자금을 동원해서 경제개발 자금을 확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언급한 것처럼 이제 쿠데타를 이제 집권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어떤 명분이 없잖아. 정당성이. 그래서 정당성을 어디서 마련했냐면 일단 반공 정책을 내걸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경제개발 정책을 내걸었어. 우리나라 그때 하도 못 먹고 못 샀으니까. 그러면 경제개발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일단.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박정희가 예전에 좀 약간 사회주의적 성향이 좀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재벌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재벌들 동원해 갖고 뭐 그런 그 뭐랄까 경제 개발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그 국내 자금들을 이제 동원하려고 했죠. 재벌을 제한. 그래서 경제 개발 자금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자, 그 과정에 화폐 개혁이 나죠. 그래서 일단은 화폐 단위를 종전의 10대 1로 평가 전환을 해. 예. 그리고 이제 한을 원으로 이제 교환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전 100한이라고 했던 거를 10원으로 교환해 주는 거야. 음. 왜냐하면 그 당시 아주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화폐 단위를 줄이는 거죠. 이 경제적 용어는 뭐 리노데이션인가 뭐 그랬는데 하여튼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할 때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이제 100한을 10원으로 교환하려면 은행에 가서 교환을 해주잖아요. 은행에 갔어. 그러면 10원을 줘야 되는데 10원을 주지 않고 100한을 이제 교환하는데 신원을 줘버리는 거야. 신원을. 그리고 나머지 3호는 강제 저축을 은행에서. 예. 은행에서 이걸 이제 강제 장기 정축해갖고 이제 그 접근 통장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게 원하지도 않은데 뭐 3원 정도는 접근 통장에 강제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봉쇄 예정이라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인출을 못하게 해요. 인출을. 그래서 그럼 인출 못하면 그 돈이 이제 은행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인출을.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정부가 뭐냐 경제 개발을 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봉쇄 개정을 통해서 교환화폐 중 일부를 장기 저축 강제시킨 다음에 그 자금을 경제 개발 자금으로 활용한다. 자, 근데 이거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그 사회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사유재산을 함부로 정부가 그 갈취해가지고 그걸 경제 개발에 동원한다? 이건 자본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정책들이잖아요. 이건 사회주의 정책이지. 아까 그래서 박정희 정책들 보면 경제 정책들 보면 약간 뭐랄까 자본주의를 내걸고 있지만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요소가 좀 강해요. 이 사람 정책을 보면. 자, 그럼 결과는 뭐냐? 성공하지 못했죠. 일단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00칸을 15원으로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7원만 교환을 했어. 그러면 전체 그 통화량, 총 통화량이 30%가 줄죠. 통화량이.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면 디플레이션이 생긴 거야. 디플레이션이. 그래서 100원에서 이제 총 통화량이 그 감소가 되니까 30% 이상 감소되니까 자, 돈이 안 도니까 물가가 하락을 하니까 통화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올라가니까 돈이 안 돌잖아요. 그러니까 유통 경제 과정에서 이제 경색이 일어나고 일단 돈이 없으니까 기업 가동률도 저하되겠죠. 생산 위축 같은 거 일어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상당히 뭐냐면 경제적 타격이 커요. 예.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메가다의 정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후기 때 전황 이런 것들이 등장했잖아요. 메가다 화폐 개혁이나 전황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1929년에 대공황도 일종의 디플레이션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니까 반반이 크거든. 국내적으로 반발 그거 저 미국에서도 이게 무슨 사회주의 정책이지 무슨 정책이냐면 비판이 크니까 일단 하다가 안 됐어. 네. 그래서 그 강제 장기 저축 계획 봉쇄 개정 정책은 폐기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정책을 이제 방향을 돌렸죠. 그래서 이제 국내 자금보다 외화를 확보하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외화 확보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외화 확보. 외환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일단 국제 자본시장, 민간 자본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죠. 국제 자본시장에서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이제 뭐냐면 어 그 정부 차원에서 이제 뭐냐면 채무를 져가지고 이게 빌려오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 신용도가 없기 때문에 이 국제 외환 시장에서 자금을 빌리기가 힘들었어요. 예. 근데 이 자금을 대신 빌려오겠다고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게 뭐냐면 재벌들이야. 삼성을 비롯한 그 당시 이제 삼성은 정경련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우리가 자본을 동원해 주겠다. 빌려오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재벌 그 총수들이 그 비행기 타고 그 당시 유럽이든지 미국에 가고 이제 외환시장을 들려서 사정해서 자금을 끌고 와요. 그래서 공장을 세워갖고 경제 개발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하게 되는데 요건 뒤에 있는 부정축제법하고 이제 연결돼 있어요. 뒤에 좀 설명하고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 뭐냐면 외화를 빌려오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에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 왜냐면 외화를 확보했냐면 두 가지 한일 국교화와 원란 파병 요 두 가지를 통해서 뭐냐면 외화를 확보했죠.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한일 국교화를 통해서 이제 무산 차관이란 그 뭐냐 독립 축하금이나 아니면 그 당시 그러니까 차관을 빌려가지고 했고 원란 파병에 미국에 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종잣돈으로 삼아가지고 뭐냐면 경제 개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부정축제 처리법을 이제 줘 볼게요. 자, 그 부정축제 처리법은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건 아니라 그 앞에 장명 정권 때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그 목적은 그 장면 정권 때 이승만 정권 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기업가들, 재벌들을 처벌할 목적으로 제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장면 정권 때 이게 너무 모호한 법률 규정 때문에 자발적으로 바칠 때만 이제 처벌하는 그런 법률 때문에 제대로 뭐냐면 처벌되지 않다가 군정 때 이제 강화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뭐냐면 군정 때 이제 강화돼서 군정 때는 일정한 액수만 받으면 자발성 여부 상관없이 다 이제 어 그 벌금을 떼겠다 이렇게 하니까 재벌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야. 이거 이제
때리면 어떻게 됐어요? 자기 망한다. 그래갖고 이제 삼성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그 당시 이병철인가 그 중심에서 정경련이라는 걸 만들죠. 이때 이제 만들어졌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정권에 찾아가서 딜을 하죠. 근데 이제 그래도 초기 때 박정희 정권은 재벌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 일단. 근데 이제 막상 화폐 개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실패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국내 자금을 동원해서 경제 개발을 하려고 했더니 그냥 안 됐단 말이야. 그럼 외화가 필요한데 그러면 외화를 뭐냐 수용할 수 있는 게 그 당시 재벌들밖에 없거든. 그 재벌들이 자기가 외자 도입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완화시켰어. 그래서 재벌들이 외자 도입을 해서 공장을 세운 다음에 공장을 몇 년 동안 운영하고 나서 이걸 정부에 납부하겠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딜을 벌어서 타를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재벌들은 기생 회사로 해서 이제 그 이 당시 이제 위기였는데 이걸 이제 기회도 이용해 갖고 외자 도입을 해 갖고 그 당시 공장 건설을 많이 하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는 법에는 정부에 이제 뭐냐면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나중에는 자기가 다 가져요. 네.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자치 정경유착이 이제 이어져. 이승만 때 뭐냐 정경유착이 그 박정희 때 이런 식으로 또 이어진다. 예. 그러니까 원래 부정축제처리법은 이 당시 정경유착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었지만 나중에 이것이 다시 한번 개정하는 과정에서 재벌들과 유착이 이뤄지면서 외화 문제로 도입 문제로 그래서 이제 뭐냐 정경유착이 심화됐다. 예. 정경력 탄생의 배경이 된 거죠. 이게 부정축제처리법이.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다른 책에서는 간단하게만 적혀 있어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제가 이거 관련된 책을 이제 찾아보고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거는 아마 이때 이제 2018년 문제일 거야 이게 나온 게. 그 당시 이제 정경련과 뭐 이 당시 최순실하고 유착 관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정경 유착 일어나니까 요런 문제를 낸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민정 이양 과정에서 이제 보면 이때 이제 2년 동안 이제 군정하다가 1962년에 민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얘네들이 이제 군대 뭐냐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물러나진 않고 민주공화당을 창설하죠. 예, 민주공화당을 창설해서 그 당시 대통령 중심제 개헌을 통해서 어, 대통령 선거에 나가게 돼요. 박정희하고 그 당시 윤보선이 싸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박정희가 윤보선을 간신히 이겨. 거의 1.5%인가 15만 표 정도 차이가 돼서 신승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정권이 이제 민주공화당으로 해갖고 하죠. 예, 박정희 정권이 연결되죠. 그리고 이제 민주공화당을 창설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뭐냐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당시 4대 위옥 사건이 발생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 그 군정 기간 동안 중앙정부가 공화당의 어떤 정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그 과정에서 나타난 이제 사건인데 뭐 새나라 자동차 사건, 빠칭코 사건, 증권 파동, 워커힐 사건 뭐 등등이에요. 근데 뭐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냐면 그 앞에서 한국 중앙정부를 동원한 그런 정치적 사건이 있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정도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제 뭐냐면 7차 교과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요거 읽어보기 전에 이제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27번이에요. 27번. 예, 27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5.16 군사정변과 군사정부의 등장, 정변과 군사정부 등장 보면 1961년 5월 16일 날 새벽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에 의해서 군사정변이 발생됐다. 자, 군사정변에 참여한 군인들은 한강을 건너와서 행정부, 입법부, 군의 주요 시설 그리고 방송국을 장악했고요. 국보는 혁명공학을 내걸었죠. 예. 그래서 이제 혁명공학은 이제 그 뒤에 있나?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혁명공학을 내는데 친애하는 예국 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했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새벽 기하여 일제의 행동을 개시해서 국가행정 입법 사법 상권을 장악을 했다. 그래서 군사혁명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자, 이 군사혁명위원회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반공을 국시로 제1의 상공,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구애만 그친 반공 체제를 정비한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혁신계통의 사람들,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다 용공군자로 이제 몰아서 탄압을 하죠. 자, 거기에 또 눈여볼 게 뭐냐면 미국을 의시한 내용이 있죠.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 유대를 더 권고한다. 미국부터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제개발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가 경제개발이고 세 번째는 사회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죠. 다섯 번째로는 이제 공산주의와 대결한 실력을 배양한다. 예, 있고 그다음 여섯 번째로는 이와 같이 우리 가업을 성취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의 본연의 임무로 복귀를 준비한다. 같이. 근데 이 여섯 번째가 지켜지지 않았죠. 이것도 나중에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이게 환명공약 원약인 원문인데 이게 이제 바뀌어 좀.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가업이 성취되면 그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성취되면 원래 민족으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 뭐 양심적 정치인들이 정권을 이양하고 본연의 임무 군인으로 복귀한다는 내용이 빠져. 예. 뭐 하여튼 이런 혁명공약을 내세웠는데 그래서 이제 군사정벌 혁명공약은 반공정책 강화, 유엔 헌장 준수, 부패 일소, 자립경제 수입, 통일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했고 5.16 군사정권의 주도 세력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국민의 선거에 의한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불법적으로 무력으로 붕괴시키면서 민주주의 정토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요 이제 그 내용들과 함께 이제 아까 언급했던 분쟁 시기 때 이제 여러 가지 개혁들 있죠. 예. 그래서 뭐 그 정치 개혁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치 개혁이라고 할 수 없죠. 개혁인데 하여튼 경제 개혁, 사회 개혁들과 서로 연결시켜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군사정변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자, 그래서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했던 군인들은 그 국회와 행정부,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을 발표하여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창설하게 돼요. 예. 형식상 부처 장관이 존재했지만 실질 권한은 국가재건 회의에서 모든 권한을 이제 강화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군사 정권에 이제 대한 세력들은 농촌의 어떤 고리치를 탕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으며 긴축 재정을 완화하고자 했다. 또 앞에서 얘기한 부정축제가 처리법 있죠. 요거 민주당 정권을 마련한 걸 이제 개정을 했죠. 좀 강력하게. 그래서 자유당 정부하에서 부정축제를 했던 기업인들을 구속하기도 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니까 이렇게 했는데 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정책을 실시할 수 없으며 요거는 좀 잘못된 거죠. 요거는 이러한 정책이 아니라 요거는 잘못됐어요. 예. 이거는 통화 정책이에요. 통화 정책.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이런 정책들이야.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걸 통해서 이제 외화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부정축제로 구속된 기업인들이 이제 전략 사업들에 투자하는 명분으로 석방했죠. 얘네들 이제 목적이 뭐냐면 이제 외화를 받아들이는 거죠. 외자를 도입을 해갖고 공장을 돌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타협을 본 거야.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부정축제 처리법 같은 게 이제 완화됐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좀 잘못된 거예요. 요거는요. 교과서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 넘어가기 전에 교과서도 이제 읽다 보면 잘못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다 오는 건 아니거든요. 뭐 주관적 의미라든지 판단 이런 부분은 뭐 존중을 해줘야 되겠지만 일단 팩트 측면에서 틀린 거는 틀린 게 지적을 해갖고 고쳐야 돼. 이건 다른 책하고 이제 분석을 해갖고 비교를 했는데 교과서에서 틀린 것을 또 교과서 집필자들이 이제 뭐냐 그거 보고 그냥 그대로 옮겨 적어갖고 서로 다 틀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뭐 여덟 개 교과서에 7종이 그렇게 6종이 이렇게 적혀 있다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예. 서로 이게 돌려가면서 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 쓴 거야. 예. 얘네들이 잘못 알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바꿔지고 그 시정되고 그거든요. 교과서에도 틀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다른 책하고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문 서적에서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교과서에는 다른 말을 한다. 그러면 어느 게 틀리겠어요? 교과서 틀린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교과서도 그 전문 서적이나 논문 보고 요약했는데 그 요약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잘못 요약한 거야, 이해를 하고.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수가 썼기 때문에 뭐 이게 틀릴 수가 있냐 했는데 일단 교과서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교수들이 직접 쓰지는 않아요. 그 밑에 교사들이 이제 쓰고 교수들이 감수를 하죠, 주로. 예. 그리고 교수가 직접 썼다고 해도 교수가 다 아나? 그 교수도 자기 분야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예, 오히려 인구생보다 더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뭐 인구 문제 풀면 대충 알죠? 예. 문제 잘못 내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많고.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내용을 좀 다시 넘어갈게요. 자,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사회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활동 정화법을 이제 발표해서 군사정변 이전에 활동했던 정치인들 활동을 중지시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국중앙정보부 있죠. 자, 한국중앙정보를 창설해서 중요한 정보의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면서 개인적인 정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자, 그래서 그 한국중앙정보부는 약간 우리 미국식으로 보면 CIA 같은 것들 비슷한 기관인데 요게 이제 그 CIA가 그처럼 이게 뭐 국가를 위해서 이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이런 정보를 이용해 갖고 독재 정치를 강화시키거나 그런 데 썼죠. 우리나라 한국중앙정보부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자, 군사정부는 1962년에 훈장과 통화개혁 실패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정책이 나를 걸었으며 4대 위혹 사건이라고 부르는 부정부패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요거는 이제 그 군사 정권 안에 일어난 일련의 부정부패 사건인데, 자, 그래서 이제 군사 정권이 중앙정부를 통해서 공화당 창당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여러 이권 사업에 개입하는 과정이 저지른 걸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사건인데 뭐 증권 파동, 빠친코 사건, 세나 자동차 사건, 워커리 사건 이런 것들인데 그 당시에는 군사 정권 아래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그냥 좀 정치 문제만 됐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예. 자, 하여튼 또한 군사정권 내에서 반응용 사건 등으로 그 당시 군사정권 주체 내에서 이제 분열이 일어났고 예, 이런 내용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5.16 군사정권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자, 관련된 내용을 이제 그 미디나 해남에서 한번 찾아서 볼게요. 요거는요. 예, 요거는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